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러분의 일상을 결정하는 모든 시스템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단순히 스마트폰 비서가 스케줄을 짜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아이의 적성을 판단해서 학교를 배정하고 우리 집 앞에 도로를 낼지 말지를 결정하며 심지어 내가 법을 어겼을 때 나를 심판하는 판사석에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이 앉아있는 세상 말이죠. 상상만 해도 뒤통수가 서늘해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 일자리를 뺏을지도 모르는 존재에게 내 삶의 설계도까지 맡긴다니 이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이 위험한 실험이 이미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요. 오늘 개미의 독학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느냐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사회라는 제방을 덮치려 할 때 어떤 나라는 그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기고 있고 어떤 나라는 제방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통 AI 하면 구글, 오픈 AI, 테슬라 같은 거대 기업만 떠올리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자세, 즉 사회적 합의입니다. 기술은 이미 100마일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의 법과 인식은 아직 10마일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를 일상으로 받아들인 국가들의 은밀한 공통점을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앞으로 AI가 지배할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딱 하나만 약속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좀 길고 깊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를 아주 꽉 채워드릴 거거든요.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이 지루할 틈 없게 아주 흥미진진한 사례들을 계속 던져드릴 테니까 커피 한 잔 딱 옆에 두시고 저랑 같이 미래로 여행을 떠나보시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AI가 지배하는 하지만 거부감은 0%에 수렴하는 저들의 유토피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AI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 자체보다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데이터가 쓰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나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다는 공포죠. 이 공포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 나와도 그 사회는 결국 갈등의 늪에 빠집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두 개의 축으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기술을 얼마나 빨리 흡수하느냐는 기술 수용 속도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나 변화를 얼마나 세련되게 합의해내느냐는 사회적 합의 구조입니다. 이 두 축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는 나라들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단순히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갈등 관리의 기술이 최고 수준인 나라들이죠. 자, 이제 첫 번째 목적지로 떠나볼까요? 북유럽의 작지만 강한 나라, 전 세계 디지털 국가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에스토니아입니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자,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이름은 들어보셨죠? 발트 3국 중 하나인데 인구가 13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경기도의 10분의 1 수준이죠.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용감하게 쓰는 나라로 꼽힙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종이 없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모든 행정 시스템을 디지털로 옮겨버렸거든요. 여러분이 에스토니아 시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받고 투표부터 세금 신고, 병원 처방전 확인까지 99%의 행정 업무를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합니다. 심지어 법인 설립도 20분이면 끝나요. 이런 탄탄한 디지털 토양이 있으니 AI가 들어오는 건 식은 죽 먹기였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AI 판사 도입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기계가 사람의 죄를 판단하느냐고요. 그런데 에스토니아 정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판사들이 수천 건씩 밀려드는 소액 재판, 그러니까 7천 유로 미만의 아주 단순한 금전 분쟁 때문에 정작 중요한 강력 범죄나 복잡한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이 단순한 사건들의 판결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제출한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AI가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음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행하고 나니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인간 판사보다 훨씬 빠르고 무엇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거든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들은 몇 달씩 걸리던 재판이 며칠 만에 끝나는 속도에 감탄했습니다. 물론 에스토니아가 무작정 기술만 밀어붙인 건 아니에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투명성이었습니다.
내 사건을 판단한 알고리즘이 어떤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했고, 결정적으로 AI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인간 판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죠.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덮어버린 겁니다. 자, 에스토니아가 시스템을 바꿨다면 그 옆 동네 핀란드는 사람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핀란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교육일 거예요. 핀란드는 AI 시대의 가장 무서운 적은 AI가 아니라 AI를 모르는 시민들의 무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아주 대담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이름하여 Elements of AI, 즉 전국민 AI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대학 전공자들만 듣는 거 아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목표 자체가 전 국민의 1%를 AI 전문가로 만드는 거였어요. 수학 공식 하나 없이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풀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와 함께 AI 강의를 듣고 마트 캐셔분들이 업무 효율화를 고민하며 이 강의를 수료했어요. 핀란드 정부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했을까요? 시민들이 AI를 이해하게 되면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막연하게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뺏을까봐 시위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내 업무를 어떻게 더 편하게 만들지 토론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시민들이 그 원리를 알고 있으니 갈등이 생길 여지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합의의 힘이에요. 국가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기술을 도구로 인식하도록 만든 거죠. 북유럽 국가들이 AI 유토피아에 가장 먼저 근접한 이유는 그들의 기술력이 미국보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뒷받침하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북유럽 방식이 정답이기만 할까요? 우리처럼 성질 급하고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 국가들은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조금 더 역동적인 곳으로 이동해 볼 거예요. 바로 도시국가 싱가포르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AI를 위해 설계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북유럽과는 또 다릅니다. 아주 효율적이고 때로는 아주 무섭기도 하죠.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아시아의 역동성이 어떻게 AI와 결합하고 있는지 바로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우리랑 조금 더 닮은 곳으로 가볼까요? 바로 아시아의 용, 싱가포르입니다. 에스토니아가 디지털 영토를 만들었다면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 그러니까 스마트 네이션, 스마트 네이션으로 만들고 있어요. 싱가포르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나라는 정말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죠. 그 질서의 배경에는 엄청난 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정부는 도시 전체를 디지털로 똑같이 복제한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걸 운영해요. 가상의 공간에 실제 도시와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바람의 길은 어떻게 바뀌는지, 비가 오면 어디가 침수될지 AI로 미리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실패할 확률을 0%에 수렴하게 만든 다음에야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싱가포르의 합의 방식은 압도적인 효율성입니다. 시민들에게 AI를 쓰면 당신의 삶이 이만큼 편해집니다를 결과로 증명해버려요. 자율주행 셔틀이 노인들을 실어 나르고 로봇이 공원을 순찰하며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일상으로 보여주죠. 정부에 대한 믿음과 효율적인 행정력이 결합하니 기술 도입에 대한 거부감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는 정말 독특한 케이스예요. 싱가포르처럼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역동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망과 스마트폰 보급률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AI를 배우기도 전에 이미 몸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특징은 갈등 기반의 역동적 합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타다 사태나 원격 의료 논쟁처럼 기존 세력과 신기술 세력이 아주 치열하게 부딪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갈등이 터져 나오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일자리 다 죽는다 하고 외치고 한쪽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 하고 싸우는 동안 우리나라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아주 한국적인 타협점들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AI 배달 로봇이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속도가 우리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로 빨라요. 갈등은 많지만 한번 가보자 라고 결정되면 그 실행력은 전 세계 1위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기술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까다로운 소비자들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안 쓰고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피드백을 날리죠.
이해 까다로운 시청자 같은 국민들 덕분에 한국의 AI 서비스들은 엄청난 트레이닝을 거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같은 국산 AI가 글로벌 빅테크들 사이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고요. 싱가포르가 철저한 계획하에 만들어진 모범생의 도시라면 대한민국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논쟁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열혈 청년의 나라 같아요. 두 나라 모두 인프라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효율과 속도에 미쳐 있을 때 잠깐 그렇게 막 달리다가 사람 다치면 어쩔 거야? 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 EU예요. 유럽 사람들은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는 걸까요? 남들 앞서 나갈 때 혼자 규제 법안이나 만들고 있는 그들이 정말 뒤처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그들만 보고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혁신의 속도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먼저 고민하는 곳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의 심장부로 가볼 겁니다. 거기엔 AI 시대를 대비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거든요. 자, 이제 분위기를 싹 바꿔서 유럽으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사실 요즘 뉴스 보면 유럽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한참 뒤처졌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건 뒤처진 게 아니라 일부러 속도 조절을 하는 거에 가까워요.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기 전에 브레이크 점검을 아주 지독할 정도로 꼼꼼하게 하는 운전자처럼 말이죠. 유럽연합,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서 만든 세계 최초의 AI 법안인 AI 액트를 보면 이들의 철학이 아주 명확해요. 이들은 AI를 딱 4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사람의 잠재의식을 조종하거나 실시간으로 얼굴을 인식해서 감시하는 시스템은 아예 금지시켜버렸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건 인간의 선을 넘는 거야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유럽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권리와 데이터 주권이 무엇보다 소중하거든요. 내 데이터가 나도 모르게 학습돼서 나중에 나를 차별하는 도구로 돌아온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혁신을 조금 늦추더라도 안전한 운동장을 먼저 만드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남들은 지금 화성 가겠다고 로켓 쏘아 올리고 있는데 옆에서 안전벨트 성능 테스트는 하셨나요? 라고 묻는 격이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무서운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전 세계 인공지능 표준이 이 유럽의 기준을 따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이걸 브뤼셀 효과라고 부르는데 유럽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면 유럽 법을 지켜야 하니 글로벌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 기준에 맞춰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특히 독일 같은 나라를 보세요. 제조 강국이잖아요. 이들은 공장 자동화에 AI를 넣을 때도 노동자들과 엄청나게 토론합니다. 이 기계가 들어왔을 때 숙련된 노동자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알고리즘이 내린 지시를 인간이 거부할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같은 질문들을 던지죠. 느려 보이지만 한 번 합의가 끝나면 그 시스템은 그 어떤 나라보다 단단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미스트랄 AI 같은 강력한 스타트업을 키우면서도 동시에 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작권 보호에 목숨을 겁니다.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규제가 혁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혁신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는 겁니다. 자, 유럽이 이렇게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정반대 지점에서 일단 저지르고 보자라고 외치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자본의 끝판왕 미국, 그리고 오일머니로 미래를 통째로 사버리려는 중동의 UAE죠. 특히 UAE는 정말 흥미로워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I 장관이라는 직함이 있는 나라거든요. 이들은 아예 국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 샌드박스로 내줬습니다. 규제? 합의?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과 기술을 다 모으고 있어요. 유럽과는 정반대의 이 짜릿한 질주가 어떤 결과를 낳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본과 야망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이 엄청난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분위기를 한 번 더 비틀어 볼게요. 유럽이 아주 깐깐한 심판관 같았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곳은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 같은 동네입니다. 바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UAE예요. 우선 미국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사실상 우리가 매일 쓰는 챗 GPT나 구글 같은 괴물 같은 기술들이 태어난 고향이죠. 미국은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 돌아갑니다. 기술이 세상을 파괴하든 말든 일단 혁신이 일어나면 돈이 몰리고 그 돈이 다시 기술을 괴물로 키워내는 구조예요. 여기선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기업들이 먼저 치고 나간 뒤에 문제가 터지면 그제야 수습하는 방식이죠. 어찌 보면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미국의 무서운 힘이기도 합니다.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이 딱 어울려요.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표준을 세워버리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림자도 짙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인종차별이나 부의 양극화 같은 문제들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 기술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국가의 패권이 흔들린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미국의 파괴력에 도전장을 내민 아주 의외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중동의 보석이라 불리는 UAE입니다. 여러분, UAE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막 석유 부자들? 이제는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지금 오일머니를 쏟아부어서 국가 전체를 인공지능의 거대한 샌드박스로 개조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UAE는 2017년에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부처를 만들고 AI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당시 장관의 나이가 불과 27세였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국가의 운명을 젊은 감각과 인공지능의 통째로 걸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복잡한 규제나 오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대신 전 세계의 천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하고 싶은 실험 여기서 다 해봐라. 우리가 돈도 주고 땅도 주고 데이터도 다 열어줄게. 실제로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전문 대학원이 설립됐고 펠컨이라는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실리콘밸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은 유럽처럼 규제를 고민하거나 한국처럼 갈등을 조정하는 대신 국가 전체를 거대한 실험장으로 내주면서 미래를 통째로 사버리겠다라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나라는 법을 만들고 어떤 나라는 교육을 하고 어떤 나라는 일단 지르고 본다는데 그럼 진짜 성공하는 모델은 대체 뭘까? 도대체 무엇이 인공지능 사회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들의 사례를 하나로 꿰어서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결정적인 변수를 찾아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은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에서 절대 길을 잃지 않으실 거예요. 과연 그 비밀의 열쇠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구 한 바퀴를 쭉 돌면서 각 나라가 AI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봤잖아요. 어떤 나라는 깐깐한 감시관 같고 어떤 나라는 열정적인 실험가 같았죠. 그런데 이 수많은 사례를 관통하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기는 건데? 라는 질문이죠. 제가 15년 동안 콘텐츠를 분석하고 세상을 관찰하며 내린 결론은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사회 실험의 성패를 가르는 건 결국 지속 가능성이고 그 지속 가능성은 딱 세 가지 변수에서 결정됩니다. 바로 교육 수준, 투명성, 그리고 보상 체계예요. 첫 번째 변수인 교육 수준은 단순히 코딩을 배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핀란드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문해력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 결정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시민들이 똑똑하지 않으면 정부나 기업이 기술을 악용할 때 방어할 수단이 없거든요. 결국 AI 유토피아의 기초공사는 학교와 도서관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지갑을 맡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내 개인정보와 내 삶의 선택권은 이름 모를 알고리즘에게 맡겨야 할까요? 성공한 국가들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이 유리알처럼 맑게 공개되어야 해요. 그냥 AI가 그랬어 라는 말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부분인데 바로 보상 체계입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벌 때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삶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는 나라는 결국 내부 분열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AI가 만든 부를 어떻게 사회 전체가 나눠 가질지,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줄지에 대한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AI가 도입되어도 그건 유토피아가 아니라 소수만을 위한 성벽이 될 뿐이에요. 자, 이제 긴 여행의 끝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의 문 앞에 서 있어요. 지금까지 본 전 세계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 삶을 바꿀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자, 오늘 우리 정말 먼 길을 돌아왔네요. 에스토니아의 차가운 법정부터 사막 위에 세워진 UAE의 인공지능 부처까지 전 세계가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정리해 보자면 이거예요.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작동할지를 결정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이 얼마
얼마나 발달했는지만 봤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그릇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신뢰다. 에스토니아나 핀란드처럼 정부와 사회 구성원 간의 믿음이 탄탄해야 기술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둘째, 규제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안전벨트다. 유럽의 사례처럼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이 가장 멀리 가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셋째, 질문하는 시민만이 살아남는다. AI가 내린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문해력이 우리에겐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동네에 AI 구청장이 부임해서 내가 모든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해 줄게. 대신 모든 의사결정권은 내게 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인간의 목소리가 들리는 지금의 방식을 고수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댓글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바로 그 과정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한 AI 유토피아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신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개미의 독학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힌트라도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임무는 성공한 것 같네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식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더 흥미진진한 세상의 비밀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미의 독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